안녕하세요. 메드람 한방병원 김주호 병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암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암 전이 재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말들이 많아요. 이게 논문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돼 있고, 그래서 실제로 생쥐 실험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몇백 명 혹은 뭐 몇천 명 이런 환자들을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실제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한 사람과 안 잘한 사람, 스트레스 관리를 잘 못한 사람 사이에 재발률과 생존율에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 이제 이런 논문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대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길래 이게 암이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되느냐. 이제 그런 우리 몸의 변화를 살펴볼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는가? 암 환자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대체 스트레스가 뭐냐? 뭐길래 이제 암에 영향을 주냐?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제가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병원에서 하는 치료들은 주로 이제 암 세포에 대한 얘기나 암 덩어리에 대한 얘기, 요 얘기가 많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암 세포, 암덩이, 우리 몸의 시스템, 그다음에 몸 전체 이런 차원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사실은 반대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잠, 그 다음에 음식, 그리고 후석 유전의 스위치, 그 다음에 장내세균총, 마이크로바이옴, 그 다음에 운동, 이런 우리 몸 전체가 하는 역할이 우리 몸의 면역계, 호르몬계, 자율신경계, 이걸 우리가 조절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혈관계나 림프계, 이걸 순환계라고 하죠. 이런 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역계, 호르몬계, 자율신경계 혹은 혈관계, 림프계가 어디에 또 직접적 영향을 주냐? 이 암덩어리에 여기 보시면은 암덩어리 바깥쪽에 있는 거가 뭐냐면 종양 미세환경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암과 우리 면역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리고 당연히 암세포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사실은 암 환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렇게 암세포부터 거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부터 거꾸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면 우리가 할 일이 우리의 세포창을 어떻게 할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몸에 대해서 이제 건드려야 되니까 관리의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은 사실은 이 스트레스가 암 덩어리 혹은 암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목차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는 스트레스는 암 전이 재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논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암을 더 악화시키더라. 이 논문은 난소암 환자 285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전체 생존율이 스트레스가 낮은 환자들은 생존율이 되게 높죠. 이게 60개월이니까 5년 생존율이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높은 환자들은 생존율이 낮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무재발 생존율이에요. 이건 재발 없이 사시는 생존율인데 역시 스트레스가 낮은 그룹이 스트레스가 높은 그룹에 비해서 재발이 별로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관련 논문이고요. 두 번째 논문은 이 폐암 수술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잠든 암세포를 스트레스 호르몬이 깨운다.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가 수술을 하면 어떤 분들은 암이 다 완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암세포가 너무 작아서 우리 영상을 찍잖아요. 3개월마다 뭐 CT를 찍으면서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CT를 찍더라도 사실은 1mm나 0.5mm 이런 정도 이하는 잘 안 보여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T를 찍은 다음에 대학병원 선생님이 괜찮으세요? 3개월 뒤에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거는 암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작은 건 안 보입니다. 큰 건 없네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재발 관리라는 거는 그냥 CT 찍어서 몇 번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재발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9월 달에 CT를 찍었는데 안 보인다고 했다. 혹은 없다고 했다. 근데 갑자기 12월 됐는데 암이 1cm가 컸다. 이게 말이 되냐? 네,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안 보였던 0.5mm나 1mm 됐던 암이 그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과로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어떤 분들은 막 9월 달까지 이제 막 재발이 안 됐으니까 뭐 또 술도 드시고 뭐 담배 피우고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관리가 잘 안 되고 방심하면은 암이 다시 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발 관리를 한다
한다는 거는 방심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한 2년까지는 방심을 좀 하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논문을 살펴볼게요. 자, 폐암 수술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이제 한 논문인데 잠든 암세포를 스트레스 호르몬이 깨운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앞쪽에 이 그룹은 스트레스를 덜 받은 그룹이에요. 재발되는 게 13.3%가 재발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뒤에 그룹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33개월 내 재발되는 게 31%, 거의 3배 가까이 재발이 잘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발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논문인데요. 자, 이 논문은 유방암이 재발된 분들 10명하고요. 재발 안 된 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조직검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하시면은 조직검사를 하게 되죠. 그럼 그 조직검사 한 걸 가지고 본 거예요. 재발된 분들의 조직에서는 뭐가 많이 나와요? 교감신경 조직이 많이 나오더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재발 안 된 분들은 교감신경 조직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재발 환자들을 보니까 교감신경 조직이 되게 밀도가 높더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역시 재발 환자들의 부교감신경의 조직이 밀도가 되게 낮다, 재발 환자들은. 그 다음에 재발 안 된 분들은 부교감신경의 조직이 되게 높더라, 조직 밀도가. 되게 특이하죠.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가 세 번째로 오늘 말씀드릴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느냐의 힌트를 주는 논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게? 교감신경. 우리가 막 화를 내거나 흥분하거나 뭐 짜증내거나 막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이러면 뭐가 높아져요? 교감신경이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막 편안해하고 막 TV 보면서 웃어요. 그 다음에 강아지를 막 만져요. 마음 편안해지죠. 그 다음에 심호흡을 깊게 해요. 그럼 막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하고 마음이 막 급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분들하고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재발률하고 직결돼 있더라. 재발률하고 관계가 너무 높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스트레스가 암을 재발 잘 시킨다, 전이 잘 시킨다, 이런 거 말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럼 재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논문에서 뭘 본 거냐면 심리 치료를 했더니 유방암 생존율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스트레스 관리가 재발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 치료는 유방암 생존율을 높인다, 이런 논문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심리 치료를 받은 팀은 어때요? 무재발 생존율, 재발 없이 생존하시는 기간이 되게 높죠. 근데 어때요? 그냥 스트레스 평가만 받은 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평가만 받고 중재, 치료를 안 받은 팀이죠. 치료를 안 받은 팀은 그래프가 어때요? 무재발 생존율이 뚝 떨어지죠. 자, 그 다음은 어때요? 유방암 생존율, 전체 생존율을 봤더니 역시 치료를, 중재를 받은 팀이 생존율이 되게 높죠. 그 다음에 평가만 받고 아무런 치료를 안 받은 팀은 당연히 생존율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대학병원에서 그냥 뭐 수술항암 방사 혹은 뭐 면역치료 이런 것만 받을 게 아니라 뭘 받으셔야 된다고요? 심리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심리치료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셨으면 한다, 이제 그런 논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길래 도대체 암이 전이되고 재발되고 이렇게 되느냐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도대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있길래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라는 요 응급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장착돼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이 확 변해요. 왜 그럴까요? 요거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요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구석기 때, 우리가 구석기는 700만 년 정도가 구석기였죠.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그때 우리 몸에 이 시스템이 장착이 된 거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사자를 만난 겁니다. 구석기 때. 우리가 이제 구석기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음식이나 물을 구하러 이제 동료들이랑 열 몇 명 이렇게 동료들이랑 룰루랄라 이제 음식을 구하러 가다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자가 쫓아오는 거죠. 막 쫓아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뛰어야 되니까 혈액을 어디로 보내요? 다리로 보내야죠. 근데 그럼 바로 다리로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죠. 어디로 보내요? 일단 심장으로 일단 보냅니다. 그러면 사자가 저기서 막 쫓아오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피를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말초, 손끝, 발끝,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데들 있잖아요. 뭐 유방에도 있고 뭐 소화기관에 있는 혈액, 뭐 대장에 있는 혈액 다 빼내서 어디로 보내요? 심장으로 보냅니다. 요게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옛날에는 사자가 가잖아요. 내 친구 한 명을 잡아먹든 하고 가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있는 혈관들이 좁아졌던 게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다시. 그러면 그 부위에 있는 뭐 유방 부위나 위 부위에 있는 세포들이 산소를 잘 먹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현대인들은 사자가 가요, 안 가요? 사자가 안 갑니다. 사자가 누구예요? 사자가 시어머니가 사자일 수 있죠. 남편이 사자일 수 있고 잔소리하는 아내분이 사자일 수 있고 말 안 듣는 애들이 사자일 수도 있죠. 또 그놈의 돈이 사자일 수도 있어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잃어봐요. 잠도 못 자고 계속 스트레스 받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스트레스죠. 그리고 일이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 요즘 보면은 박사 논문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암에 많이 걸려서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논문 쓰느라고 몇 년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일도 스트레스인 거죠. 그 다음에 직장 상사, 아니면 직장 다니는 게 스트레스도 있죠. 그러니까 월요병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사자가 안 가기 때문에 혈관이 넓어질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만성 스트레스라고 하죠. 계속 혈관이 좁혀져 있는 거예요. 뭐 유방부의 혈관, 뭐 위의 혈관, 이런 데 계속 좁혀져 있으면 어때요? 거기 있는 세포들은 산소를 못 먹겠죠.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때요? 면역이 떨어져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교감신경이 올라간다는 건데 그런 면역력은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하는 행동 중에 최악이 뭘까요? 최악이 뭐냐면 앉아서 커피 마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요즘 뭐 합니까?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막 뒷담을 하죠. 근데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혈액이 막 몰리잖아요. 그럼 이런 혈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옛날엔 뛰었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어때요? 앉아있죠. 그러면 심장이 부담을 더 갖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커피를 마셔요. 카페인을 막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 더 나오면서 이 스트레스 반응이 더 심화되는 거죠. 심장은 혈액이 더 몰리고 머리로 막 혈액이 몰리고 막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교감신경이다, 부교감신경이다, 뭐 면역계다, 호르몬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도대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면역계, 호르몬계, 자율신경계가 변해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인데 요거를 조절 시스템이라고 하죠. 면역계, 호르몬계,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막 올라가죠.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호르몬 중에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코티졸,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들이 막 나오죠. 막 분비가 돼요. 그러면 심장으로 막 혈액이 몰리면서 이제 다리로 막 이렇게 혈액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럼 어때요? 면역은 뚝 떨어지죠. 아까 제가 사자가 쫓아오고 있는데 지금 소화할 시간이 있어요? 면역을 할 시간이 있어요? 지금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면역계 떨어지는 거예요. 교감 올라가고 부교감신경 떨어지고 면역계 떨어지고 호르몬에서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혈관이 좁아지고 혈당은 올라가고. 혈당은 왜 올라갈까요? 다리에 포도당을 줘야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당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암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저산소. 산소가 안 들어가면 암은 더 악화되죠. 초기암이 줄기암으로 자꾸 바뀌고 그 다음에 혈당이 높아지면 어때요? 암이 막 혈당을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당이 높아지고 또 면역이 떨어지죠. 다 암이 좋아하는 거예요. 전부 암이 잘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암 환자가 도대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 피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좀 먼저 살펴볼게요. 피해야 할 행동은 직접적으로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이 분비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막 싸우거나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암 환자분들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막 화를 내거나 싸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건 좀 피하셔야 돼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들이 나오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죠. 의사만 7,000명이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센터인 MD 앤더슨에서 실험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가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하면 암이 전이 된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더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싸우거나 화내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이것도 있죠. 이제 환자분들이 지금 재발될까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암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고강도 운동, 격렬한 운동이 있죠. 우리가 운동을 천천히 하는 건 괜찮아요. 뒤에서 살펴볼 건데 가벼운 운동이나 심호흡을 하면서 하는 운동들은 괜찮은데 막 격렬하게 하거나 뭐 축구를 한다든지 뭐 탁구를 막 격렬하게 한다든지 경기처럼 달리기를 아주 격렬하게 뛴다든지 이런 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격렬한 운동을 할 경우에도 이제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아드레날린 같은 게 막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피하셔야 되는 거고 잠이 부족한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재밌는데 여러분들이 뉴스를 본다. 되게 안 좋은 뉴스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보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도 걱정하기도 힘든데 그런 건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지 말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능을 보셔라. 웃을 수 있는 TV 프로그램을 보셔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면 우리가 부신을 쥐어짜가지고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인 코티졸을 바로 분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되도록이면 좀 피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드실 거면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한 잔 정도, 아메리카노 물개 한 잔 정도 드시고 되도록 커피를 오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답니다. 자, 이번에는 암 환자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대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암 환자 스트레스 관리의 대원칙 3가지는 뭐냐면 움직임과 호흡과 이완입니다.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 움직임은 우리가 예전에 구석기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피하는 방법 도망가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호흡입니다. 내뱉는 숨하고 들이쉬는 숨이 우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관련이 있어요. 자율신경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화나면 교감이 올라가죠. 막 편안하고 이완하면 부교감이 올라가죠. 여기서 내뱉는 숨과 들이쉬는 숨이 부교감, 교감하고 연관이 있어요. 뭐가 교감일까요? 들이쉬는 숨이 교감입니다. 그래서 내뱉는 숨이 부교감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내뱉는 숨을 조금 더 길게 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뱉는 숨을 2배 정도 혹은 3배 정도. 우리가 한숨 쉬죠. 안도의 한숨. 그러면 몸이 편안해지잖아요. 그 원리도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논문을 찾아보면 내쉬는 숨이 부교감 신경을 올려서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칙이 호흡이에요. 자, 세 번째 원칙은 이완입니다. 이완은 뭐예요?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하는 거죠. 몸이 이완되는 거이기도 하고 마음이 이완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3가지, 자, 움직임과 호흡과 이완, 요거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유산소 운동,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면서 호흡도 하죠. 어떻게? 내뱉는 숨을 더 길게. 그 다음에 천천히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격렬하게 하는 건 안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산책하기도 마찬가지죠. 뭐 강아지랑 같이 산책해도 돼요.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과 손 붙잡고 산책해도 돼요. 그러면서 요 3가지를 신경을 쓰는 거죠. 움직임, 호흡, 이완. 가볍게 달리기. 빨리 달리는 건 별로 안 좋아요. 태극권. 보통 이제 태극권이나 기공 같은 거는 호흡을 20%에서 30%더 많이 산소를 넣어주게 한다. 이런 논문들이 있죠. 명상 요가. 요가가 있는데 요가 중에서 막 몸을 너무 많이 움직이는 요가는 암 환자분들께 힘들어요.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는 요가들이 있어요. 명상 요가라고 하는데 그런 요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웃음 치료. 사실 우리가 막 웃잖아요. 웃는 것도 내뱉는 숨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웃음 치료도 받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움직임과 관련된 게 춤추기죠. 춤추기. 춤을 배우셔도 돼요. 너무 격렬한 거 말고 줌바 댄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뭐 사교 댄스라든지 좀 부드러운 춤으로 배우시면서 심호흡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정원 가꾸기, 살림욕하기, 그 다음에 맨발 걷기. 요즘 맨발 걷기 많이들 하시죠. 맨발 걷기 하실 때 심호흡을 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다는 겁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가벼운 여행 가기, 뭐 피크닉 이런 것도 이제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 명상. 요즘은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암 환자들이 막 배우는 게 있어요. 마음챙김 명상.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요즘 암 환자분들이 밖에 못 나가고 막 너무 더우니까 그럼 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스를 보지 말고 코미디나 예능을 보시라.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웃음이 NK세포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자, 1시간 웃고 나서 이분 어떻게 됐어요? NK세포 활성도가 66.7% 올랐어요. 엄청나죠? 이게 TV 프로를 우리가 뭘 보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은 코미디 프로 봤을 때 22.4% 올랐다. 그러니까 TV를 너무 진지한 거 보지 마시고 즐거운 예능, 웃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노래, 또 찬송가, 찬불가. 이거는 찬송가에 대한 미국 연구가 있는데요. 찬송가를 부르면은 NK세포 활성도가 몇 배로 올랐다.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사실은 호흡하고 관련이 있죠. 노래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숨을 길게 내뱉잖아요. 그래서 호흡과 관련이 되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목 놓아 울어보기. 사실은 우리가 울 일이 있는데 사실 참고 살잖아요. 근데 마음껏 목 놓아서
나서 우는 것도 이것도 호흡을 내뱉는 거고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있을 때 울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한 데서 혼자 막 옛날 일 생각하시면서 목 놓아 우는 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완에 집중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 보면 마사지 받는 것도 참 좋습니다. 마사지랑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몸을 누군가가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애완동물을 부드러운 걸 만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옛날에 보면 뭐 이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막 끌고 다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부드럽거든요. 그걸 마사지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그런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드러운 담요나 이런 거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침 맞기. 침 맞는 것도 상당히 부교감을 올리고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악 듣기, 그다음에 미술 감상, 뭐 미술 치료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몸을 스트레칭하는 거. 그 다음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반신욕하거나. 이게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반신욕기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걸 활용하셔도 되고 조경만 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멍 때리기 대회, 휴식하기 대회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스마트폰도 쓰고 TV 프로도 보고 막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정신이 없어요. 뇌가 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다 내려놓고 몸을 이완시키고 호흡에 집중하고 이러는 멍 때리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잘 자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전 읽기.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가 있으시면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도 있죠. 또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는 불교를 믿으시는 분은 반야신경 같은 거를 이렇게 필사하시거나 여러 번 읽으시는 것도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이완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이렇게 우리 몸을 이용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우리 마음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건 몸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 기회 됐을 때 제가 마음과 성격에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스트레스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